강원도에 첫눈이 내리던 날, 춘천시청 별관 경매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공무원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낡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다. 경매 목록 중 마지막으로 남은 토지가 소개되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장항리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목재주택과 15년째 방치된 부지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낮게 숨을 들이쉬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만 들어도 꺼리는 눈치였다. 눈이 거세게 쏟아지는 밖과는 달리 실내의 공기는 고여 있었다.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땅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뒤편에 앉아있던 김준호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그 낯선 행동에 순간 경매장이 술렁였다. 그는 몇 주 전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토지 목록을 확인했고 이 부지가 여전히 경매 대상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입가는 예상보다 낮았다. 세금 체납으로 넘어온 땅이었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것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였다. 경매 담당 공무원이 망치를 내리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결정되었다. 그가 손을 들었던 그 한 번의 동작으로 토지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 아무도 경쟁하지 않았고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20년 동안 육군에서 근무했고 몇 번의 전역 연장을 거쳐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화려함이나 편안함을 바라기보다는 고요한 시간을 원했다. 몇 년 전 조용히 전역한 이후로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뚜렷해졌다. 누군가에게는 외딴 산속일 뿐이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땅이라는 점이 오히려 마음을 끌었다. 소음도 없고 시선도 없는 곳,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날 경매장에 있던 주민들의 반응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었다. 그들이 경계하던 건 허허벌판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지닌 지난 시간의 그림자였다. 장항리라 하면 마을 노인들부터 중년 주민들까지 표정이 어두워졌다. 15년 전 이 땅의 주인이었던 기자 박상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 아무도 이 부지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세금 체납 내역만 길게 쌓여 있었고 공무원조차 서류를 건네며 고개를 갸웃했다. 소유권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마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괴담처럼 소문이 퍼져 있었다. 경매가 끝난 후 그는 주민들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축하 인사 대신 귓가에 스치는 것은 짧은 수군거림뿐이었다. 그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수십 번의 위험한 상황을 지나온 사람에게 낯선 땅의 소문 따위는 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 익숙한 차 안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자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이 전조처럼 보였다. 오늘 결정이 앞으로 어떤 날들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곁에는 백구가 있었다. 9년 동안 군에서 복무한 은퇴 탐지견으로 지금은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함께 전역한 뒤 줄곧 함께 살아왔다. 백구는 이미 도심 생활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조용한 환경을 찾는 건 둘 다 마찬가지였다. 준호는 새 출발의 상징으로 이 부지를 선택했지만 백구에게는 단순히 함께 떠나는 길이었다. 그들이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의 숨결은 익숙했다.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만큼 오래 함께 살아왔다. 그가 이 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단순히 값이 저렴해서가 아니었다. 몇 달 전 도심의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다. 사람들 사이의 소음, 복잡한 규칙, 끝없는 시선과 평가. 한때 군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아니라 의미 없는 피로가 쌓여갔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을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뉴스에서 장항리 부지의 경매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 땅의 고요함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었다. 그날 경매장에는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익명의 중년 남성, 낡은 외투 차림, 묵묵히 손을 든 그 모습은 주민들에게는 낯설고 불안해 보였다. 그들이 주저하는 사이 그는 소유자가 되었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고 아무도 축배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형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장항리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주변에 퍼진 소문을 알고 있었다.
오래전 이곳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고 이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이유가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이 피하는 곳은 조용하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 그 고요함이 그에게는 안식이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는 오후, 그는 주차장에 서서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경매장 안에서 들었던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맴돌았다. 어떤 이는 그 땅은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곳을 산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소문이 많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도로 지도를 펼쳐보았다. 눈 덮인 장항리 산길을 따라 이어지는 좁은 도로가 그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이런 외진 길은 그의 삶에서 수없이 지나온 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다. 더 이상 군 임무가 아닌 자신을 위한 여정이었다. 그는 서류를 단단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종이 한 장이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도심의 소음도 잊혀진 저녁 후의 공허함도 모두 그 길 끝에서 사라질 것처럼 느껴졌다.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눈발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지던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날 저녁 강원도의 산길은 이미 눈으로 덮여 있었다. 도심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장항리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땅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 땅의 주인은 바뀌었다. 낯선 남자가 저주받은 땅을 선택했고 그것이 곧 조용한 전환점이 되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시작이었다. 양구 읍내의 아침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에는 은근한 경계심이 배어 있었다. 김준호는 경매가 끝난 다음 날 일찍 시장길 끝에 있는 오래된 잡화점으로 향했다. 그가 이사 전 몇 가지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기 위해 들른 곳이었다. 매장 안은 작은 마을 특유의 익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주인 노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곳은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공간이었다. 그런 곳에 낯선 얼굴이 나타나자 손님 몇 명이 슬쩍 몸을 돌려 그의 모습을 훑어봤다. 가게 안에는 군용품처럼 실용적인 생활용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준호는 메모해둔 물품 목록을 꺼내 한쪽 진열대에서 필요한 것을 골랐다. 자물쇠, 석유램프, 커피, 장작용 도끼 손잡이 등 외딴 산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이었다. 점원이 없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물건을 하나씩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가게 주인인 노인 박준배는 물건을 계산하면서도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상품이 아니라 준호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이 마을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장항리 땅을 사간 낯선 이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몇 초의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마을에서 흔히 하는 일상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어투였다. 준호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에 길게 설명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에 낯선 사람의 시선을 설득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한마디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입술을 잠시 깨문 후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을 이었다. 장항리 이야기가 나왔다. 15년 전 기자 박상진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도 처음엔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했다. 외지인, 그것도 집요하게 묻는 성격의 기자였다. 그는 마을 인근의 광산 개발 문제를 파고들었다. 백두광산이라는 회사가 지역의 수원지 근처에서 광물 채굴을 시작하면서 작은 마을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해갔다. 수질 문제에 대한 민원도 많아졌고 몇몇 주민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호소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박상진은 그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건 미해결 실종 신고서 한 장뿐이었다. 노인은 마을에 퍼져 있는 소문들을 말하진 않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미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기자가 사라진 이후 그 땅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세금이 밀리고 등기가 얽히면서 행정 서류만 늘어났고 그 사이 백두광산은 사업 규모를 더 키웠다. 사람들은 그 부지를 언급할 때마다 불길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붙였다.
누가 가까이 가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졌다. 준호는 묵묵히 계산대에 서 있었다. 노인의 말은 경고라기보다는 오래된 기억의 되풀이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소문을 믿고 멀리했고 또 누군가는 무관심으로 지나쳤다. 그는 어느 쪽도 아니었다. 소문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다만 그는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노인은 계산을 마친 뒤 영수증과 물건을 건넸다. 하지만 손끝의 움직임에는 이상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가 가게를 나서자마자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중년 남자들의 시선이 곧장 그의 손에 든 봉투와 얼굴로 향했다. 누군가는 짧게 무어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이 마을에서 장학리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피하는 금기와도 같았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불길한 예감에 가까웠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미 이런 시선에는 익숙했다. 차에 오르자 눈은 더 굵어지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백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전역 후 5년 동안 둘은 어떤 장소에서도 쉽게 적응해왔다. 백구는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공기의 기류를 감지하는 동물이었고 준호는 그걸 신뢰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그의 곁에 앉은 이 개 한 마리가 주는 묵직한 존재감이 훨씬 더 컸다. 차를 몰고 도심을 벗어날 때 라디오에서 백두광산에 관한 오래된 뉴스가 짧게 흘러나왔다. 지역 환경단체가 수질 오염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 측은 법적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문제를 덮었다는 보도였다. 실제로 박상진 기자가 실종되기 전 그는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었다. 뉴스는 짧게 끝났지만 준호의 머릿속에선 그 이름이 오래 맴돌았다. 백두광산, 이 마을과 장학리, 그리고 실종 사건이 모두 그 이름과 엮여 있었다. 그는 차량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을 전체가 작고 고립되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변화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 낯선 이가 문제의 부지를 사들였다는 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 이상의 의미였다. 사람들은 그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게 안의 침묵도 길거리의 시선도 모두 같은 결로 이어지고 있었다. 백구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말없이 함께한 시간 동안 준호는 그 시선만으로도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했다. 조용히 살기 위해 이곳에 왔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이 마을은 그런 단순한 의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곳에는 15년 동안 쌓여온 이야기와 불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았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목에 붙은 오래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기업 이름과 함께 적힌 지역 발전의 기회라는 문구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다. 마을의 경제는 오랫동안 한 회사에 묶여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다. 이곳에서 소문이 오래 살아남는 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무언의 생존 방식이었다. 경매 서류를 다시 꺼내보았다. 장학리 부지의 주소, 등기 내역, 체납 기록이 담긴 종이는 생각보다 얇았다. 하지만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가게 안에서 들었던 노인의 목소리, 눈길에서 느껴진 사람들의 불신, 그리고 백두광산이라는 이름이 모두 겹쳐지며 머릿속에 각인됐다. 그는 이곳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해명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도 그의 몫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땅에 발을 들일 뿐이었다.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할 일이다. 그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차량은 점점 산길을 향해 나아갔다. 라디오에서 멈췄던 뉴스의 잔향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마을이 얼마나 이 문제를 오래 짊어지고 있었는지 굳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에게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익숙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가지만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감히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 그가 군에서 살아오며 익숙하게 마주해온 세상의 단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백구가 짧게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 그의 손에는 장학리로 향하는 지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소문과 불안, 그리고 침묵으로 둘러싸인 한 마을이 놓여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침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차가 산길로 들어서자 마을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졌다.
김준호는 속도를 낮추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오래된 진입로를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표지판도 거의 사라진 길이었고 행정지도에만 겨우 표시된 부지였다. 몇 번이나 지도와 실제 지형이 어긋나 방향을 확인해야 했다. 길이 갈수록 차량이 흔들리는 느낌이 커졌다. 부지에 도착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곳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길이었다. 차량이 멈췄을 때 그는 잠시 서류 봉투를 꺼내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주소와 집원, 건축물 번호, 체납 내역까지 몇 번이나 읽었던 정보들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숫자에 얽힌 지난 시간의 무게는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오래 방치된 부지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곳은 이미 이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백구가 조용히 주변의 공기를 살폈다. 준호는 백구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익숙하게 읽어냈다. 긴장감은 없었지만 공기가 다른 곳과 확실히 달랐다. 백구는 몇 걸음 앞으로 나갔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특정한 지점에서 코를 낮추고 집중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였다. 이 개는 언제나 이상한 낌새를 먼저 느끼는 존재였다. 그는 천천히 건물로 향했다. 서류상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건축 연도는 1990년대 초반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주민들 말대로라면 마지막으로 사람이 거주한 시기는 15년 전이었다. 이후 행정 기록만 남고 실질적인 관리자는 없었다. 체납 세금이 쌓이는 동안 부지는 점점 잊혀졌고 경매에 붙여졌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문을 빌자 고정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자물쇠도 없었고 누군가 드나든 흔적도 오래전에 멈춘 듯했다. 실내에는 누군가가 살았던 시간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집은 정리되지 않은 채 중간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하나 놓여 있었고 낡은 수첩이 펼쳐진 채 그대로였다. 출입구 옆에 걸린 코트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주머니 한쪽이 부풀어 있었다. 누군가의 일상이 갑작스럽게 끊긴 흔적이었다. 준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차분히 살폈다. 낡은 테이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그리고 책상 위에 흩어진 종이 뭉치들이 오랜 시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이 공간은 단순히 버려진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남은 장소였다. 그는 물건을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확인했다. 시간이 멈춰 있는 공간에서는 사소한 흔적 하나도 낯설지 않았다. 백구가 조용히 방 안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처음엔 무심하게 움직이던 녀석이 어느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주방 한가운데 있는 벽난로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낡은 돌로 만든 벽난로는 이 집에서 가장 크고 눈에 띄는 구조물이었고 이 집의 중심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백구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낯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코를 바짝 들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짧게 났다. 준호는 천천히 그 자리를 바라봤다. 벽난로는 오래된 돌을 겹겹이 쌓아 만든 형태였고 불을 피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얼핏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구조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백구의 집중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건 다른 의미였다. 그는 개의 직감을 무시한 적이 거의 없었다. 군에서 복무하던 시절에도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했던 건 이 개였다. 백구의 눈빛에는 명확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이곳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준호는 그 벽난로가 이 집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아무 흔적도 없는 방,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자리한 벽난로. 집의 시간은 15년 전에서 멈춰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불이 피워졌을 그 자리가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렸다. 15년 전 기자 박상진이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해 보았다. 취재 자료를 정리하고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흔적만 남긴 채 멈춰 있었다.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집은 어떤 상태였을까? 누군가 수색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벽난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람들은 보통 위험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이다. 백구는 계속 벽난로 앞에 서 있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주지도 않았다. 그 태도는 이 집의 다른 공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개의 직감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명확한 경고였다.
준호는 그 시선을 따라 벽난로를 바라보았다. 벽난로는 그저 돌을 쌓아 만든 구조물이었지만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이기도 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15년 동안 아무도 이곳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준호는 벽난로 가까이 다가가 돌 틈새를 유심히 살폈다. 마감재가 다른 부분과 미세하게 어긋난 곳이 있었다. 다른 돌보다 이음매가 촘촘하지 않았고 바닥의 한쪽 모서리는 색이 미묘하게 달랐다. 처음 보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손을 댔다는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둠이 길게 깔릴 무렵 백구는 여전히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준호는 전등을 켜지도 않고 벽난로를 바라봤다. 마을에서 들었던 소문, 경매장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침묵, 그리고 백구의 본능이 모두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집의 중심부에 있는 벽난로였다. 그는 오늘 이곳에서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었다. 이 부지를 산 이유는 조용히 살기 위해서였지만 이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백구의 반응은 우연이 아니었고 소문이 단순한 괴담만은 아닐 수도 있었다. 이곳에는 누군가 감추고 싶었던 무언가 있다. 준호는 처음 이 땅을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무거움, 그리고 묘한 직감. 그는 벽난로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백구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이 땅을 피했던 이유가 어쩌면 단순한 실종 사건 때문만은 아닐지도 몰랐다. 시간이 멈춘 이 집에는 설명되지 않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15년의 시간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시작점이 어디인지는 분명해졌다. 백구의 시선과 오래된 돌 벽난로. 그 둘이 가리키는 곳이 곧 진실의 문턱일 것이라는 느낌이 뚜렷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가 커졌다. 김준호는 집안의 불을 최소한으로 켜둔 채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집안의 대부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벽난로만은 이질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앞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시간째 그곳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집안의 어느 곳에서도 그런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준호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벽난로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은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웠다. 벽난로 주변의 이음매를 다시 살펴보았다. 돌 하나하나의 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특정 지점에서만 패턴이 흐트러져 있었다. 그 부분의 줄눈은 다른 곳보다 색이 미세하게 달랐고 돌 틈새에 끼워진 시멘트도 질감이 달랐다. 이 집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중에 덧붙였다는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건 오래된 것이 분명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그 시간과도 일치했다. 준호는 천천히 손전등을 비추며 바닥 쪽을 살폈다. 시멘트와 돌이 만나는 부분에 얇은 균열이 있었다. 눈으로만 보아서는 알기 어렵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이었다. 백구가 다시 낮은 소리를 냈다. 이 반응은 훈련 시절 수없이 경험했던 감지의 신호였다. 단순한 소음이나 냄새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무언가 분명한 이상이 있을 때만 나오는 소리였다. 그는 집안에 있던 오래된 도구 중 쇠지렛대를 하나 꺼냈다. 오래된 창고에서 찾은 녹슨 도구였지만 이 집을 지을 때 쓰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을 틈새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자 미세한 금소금이 났다. 벽난로 바닥의 일부가 움직였다.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던 구조물이기 때문에 처음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틈이 벌어졌다. 돌판이 살짝 들리는 순간 백구의 귀가 바짝 섰다. 숨소리조차 멈출 만큼 집중된 공기가 흘렀다. 준호는 힘을 조금 더 줬다. 오래된 돌판이 천천히 들리면서 아래쪽에서 냉기가 올라왔다. 단단한 흙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래에는 얕은 공간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돌을 한쪽으로 밀어내자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사각형 공간이 드러났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쪽으로는 사람 한 명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었다. 바닥은 단단한 목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안쪽 깊은 곳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어 내부를 들여다봤다. 먼지와 습기가 뒤섞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안쪽에는 금속 상자가 하나 있었다. 군용 탄약 상자와 비슷한 형태였다.
표면에 오래된 라벨이 붙어 있었고 숫자와 알파벳 일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이 이곳에 숨겨진 지 오래되었다는 건 상자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옆에는 낡은 노트와 두꺼운 봉투 하나가 겹쳐져 있었다. 봉투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상진. 준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예상보다 무거웠다. 군에서 자주 다뤘던 유형의 상자라 구조는 익숙했다. 뚜껑에 걸쇠를 젖히자 내부에서 철제 마찰음이 났다. 상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사진, 그리고 플라스틱 튜브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서류철을 펼치는 순간 빽빽하게 적힌 데이터와 지도, 그리고 정밀한 수질 검사 결과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역의 특정 수원지와 채굴지 사이의 수질 변화 수치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일반인이 만든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한 조사 기록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림이 선명해졌다. 백두광산의 채굴구역, 지하수 흐름도, 주민들의 민원 기록이 빽빽하게 묶여 있었다. 문서 중 일부는 증거 보관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15년 전으로 찍혀 있었다. 박상진 기자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조사했던 자료들이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류 한쪽에는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취재 협조 요청, 자료 전달 시점, 위험인물,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성민, 백두광산의 대표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언급조차 꺼리던 이름이었다. 그 밑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강병수. 현재 양구경찰서장이었다. 주민들 대부분이 신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여기서는 연결선이라는 표시와 함께 언급되어 있었다. 준호는 다시 상자 안을 살폈다. 서류 외에도 녹음 테이프와 사진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채굴지 주변에서 찍힌 사진 수십 장이 들어있었다. 수질 검사 장비, 오염된 물 샘플, 불법으로 설치된 파이프 구조물 등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들은 이 자료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백구가 다시 낮은 소리를 냈다. 밖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즉시 상자를 닫고 돌판을 원래대로 덮었다. 소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천천히 움직였다. 이 집이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외부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건 우연일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올라오기엔 이른 시각이었다. 그는 서류 일부만 챙겨 가방 안에 넣었다. 나머지 자료는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두었다. 눈에 띄지 않게 벽난로를 덮어놓는 것이 우선이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금세 사라졌지만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 땅에 대한 소문이 단순한 전설이나 괴담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 자료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시간이 지나자 바람 소리가 다시 커졌다. 그는 가방을 가까이 두고 앉았다. 서류 안에 날짜와 이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박상진이 남긴 이 흔적은 단순한 취재 기록이 아니었다. 오염 수치와 지질 구조,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조합된 이 문서의 무게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백구는 여전히 벽난로 앞에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긴장된 반응은 조금 누그러졌다. 마치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드러났다는 걸 직감이라도 한 듯했다.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된 이상한 공기의 흐름이 서서히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다. 단지 낡은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실제로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이 준호의 머릿속에서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는 상자에서 꺼낸 메모 한 장을 오래 바라봤다. 박상진이 마지막으로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이걸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15년 동안 묻혀있던 이유를 설명하기엔 충분했다. 백두광산의 이름, 경찰서장의 이름, 그리고 지금 이 집에 남겨진 증거들. 모두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여전히 싸늘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더 이상 벽난로는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누군가 숨기고 또 누군가 찾으려 했던 무언가가 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의 조각을 손에 쥔 사람은 김준호였다. 김준호는 벽난로 앞에서 꺼낸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조용히 눈을 움직였다. 자료는 방대했지만 구조는 명확했다.
수원지 주변의 오염 수치가 15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숫자와 그래프로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서류 안에는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출관 사진, 채굴지 지하수 흐름도, 그리고 수질 검사 결과가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숫자와 지도를 교차해보며 이 자료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인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박상진 기자가 이 문제를 파고들었을 당시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서 실제 증거를 확보해 놓았다는 건 명백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집 밖에서 타이어가 눈을 밟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마을 주민이라면 이 시간에 산길을 올라올 이유가 없었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가방 안의 서류 봉투로 향했다. 외부의 발자국 소리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곧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짧은 소리 하나만으로도 누군가 이 부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이 스며들었다. 그는 벽난로의 판석을 다시 덮고 상자의 위치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이 집을 감시하는 이가 있다면 벽난로를 들추지 않은 흔적이 남는 것이 중요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읍내로 향했다. 경찰서 근처를 지날 때 낯익은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다. 자료 속에 적혀있던 이름, 강병수. 지금 양구 경찰서장이자 지역의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백두광산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그와 회사 간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도 기억났다. 그는 차를 멈추지 않고 도로를 따라가며 경찰서를 흘깃 바라봤다. 이 문제를 섣불리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자료 속 이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커피숍에 앉아 연락처를 하나 꺼냈다.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지만 군 시절부터 인연이 이어진 친구였다. 서울에서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 유석진이었다. 그는 짧은 문자 한 줄만 보냈다.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다. 답장은 빠르게 왔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서울까지 직접 자료를 옮기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이곳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했다. 그는 그날 밤 늦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서류 일부를 스캔하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했다. 원본은 절대 한 곳에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저녁 무렵 집 앞에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익숙하지 않은 검은색 SUV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 명이었다. 긴 코트를 걸친 남자는 고급 정장 차림이었다. 스스로를 백두광산 대표 이성민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매섭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땅을 매입한 이유를 물었다.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히 조용한 생활을 위해 샀다는 대답에 이성민은 웃지 않았다. 대신 곧장 제안을 꺼냈다. 매입가의 몇 배를 주고 땅을 넘기라는 것이었다. 조건은 간단했다. 문서 절차도 등기 이전도 모두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준호는 제안을 거절했다. 그가 짧게 고개를 저었을 때 이성민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위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이미 위협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다. 떠나기 전 이성민은 이 땅은 오래 버티기 힘든 곳이라는 말을 남겼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은 경고였다. 그날 밤 그는 백구와 함께 창문 근처에서 오랫동안 밖을 살폈다. 마을 아래쪽 도로에는 차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백구는 몇 번이나 조용히 귀를 세웠다. 산길 어디선가 기척이 있었다는 신호였다. 그는 벽난로 아래의 상자를 다시 확인했다. 자료는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튿날 그는 자료를 두 부로 나눴다. 한 부는 서울로 보낼 예정이었고 나머지는 집 안에 숨겼다. 백구의 반응을 살피며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았다. 벽난로는 이미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성민이 이 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도 명확했다. 저녁 무렵 양구 경찰서에서 2명의 경찰이 집을 찾아왔다. 강병수의 부하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땅 소유권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질문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성민이 다녀간 사실, 외부인과의 접촉 여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하나하나 캐묻는 방식이었다. 이건 행정적인 절차라기보다 사전 압박에 가까웠다. 경찰관들의 태도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묘한 위계와 경계가 섞여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질문에 짧게만 대답하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백구는 집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평소보다 예민하게 움직였고
몇 차례 낮게 경고음을 냈다. 누군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눈길을 따라 남은 발자국은 오전에 사라졌고 집 근처는 조용했다. 하지만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감시의 무게에 가까웠다. 준호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박상진이 사라진 시기와 백두광산의 사업 확장 시기가 거의 겹친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수질 오염 수치가 급격히 증가한 시점도 같은 기간이었다. 박상진이 남긴 지도에는 오염된 수원지가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중 상당수가 이 마을과 인근 농가의 식수원이었다. 단순한 기업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명선과 직결된 사안이었다. 벽난로 근처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백구는 곧바로 반응했다. 그는 개의 본능을 믿었다. 군 생활 내내 백구는 위기의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 백구의 반응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행동 계획을 정리했다. 첫째, 자료의 안전 확보. 둘째, 서울의 유석진과 접촉. 셋째, 이성민과 강병수의 움직임 파악. 이미 누군가 이 집을 감시하고 있고 압박은 시작됐다. 그들은 결코 증거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공개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조용히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한밤중 창문 틈으로 낮은 엔진음이 들렸다. SUV가 이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불빛은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의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백구의 낮은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벽난로 아래에서 꺼낸 서류의 첫 장에 적힌 이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백두광산. 이 집을 둘러싼 긴장감의 원인은 명확했다. 마을 사람들의 침묵, 경찰의 압박, 기업의 제한, 그리고 감시의 시작. 모두가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는 의도치 않게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서울에 있는 유석진에게서 답장이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다. 단순한 인사나 확인이 아닌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다. 이건 기사감이다. 만나자. 김준호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해둔 복제본을 분리해 봉투에 넣고 일정 부분은 별도의 암호화 파일로 전송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자료가 한 곳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수십 번의 작전 경험을 통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증거의 안전이라는 걸 몸으로 배웠다. 백두광산 대표 이성민의 방문 이후 집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산길 입구를 지날 때마다 같은 차량이 일정한 거리에서 따라붙었고 낮에도 마을 사람들이 그를 피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라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조심스러움이었다. 경찰서에서 왔던 인물들의 질문도 명확히 경계선 안에 있었다. 무슨 이유로 이 땅을 샀느냐? 혹시 이성민과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박상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느냐? 질문은 곧 경고였다. 저녁이 가까워질 즈음 산길을 따라 검은 SUV가 다시 나타났다. 전날과 똑같은 차량이었다. 이번에는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다. 한 사람은 양복 차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두운 점퍼를 입고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다. 이성민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건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제안을 들고 왔다. 땅을 두고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말, 서류는 회사에서 모두 준비하겠다는 말, 그리고 조건 없는 거액의 보상금. 단호하게 거절하자 공기는 빠르게 차가워졌다. 돌아서는 그들의 태도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실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백구는 한순간도 편히 앉지 않았다. 외부의 인기척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 집이 감시받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산길에 머물던 SUV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까지 이 부지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이성민의 제안은 이미 협상의 단계가 아니라 압박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행동을 빨리 정리했다. 자료의 원본을 서울로 옮기는 일정, 유석진과의 접촉 방법,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경로까지 세부적으로 나눴다. 연락수단은 단 하나만 남겨두고 모두 차단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우선이었다. 이튿날 오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서류 확인을 위해 한번 들르라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이건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소환이었다. 그는 짧게 응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 누가 있는지는 명확했다. 경찰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회사와의 연결고리였다.
정오가 지나자 또 다른 낯선 차량이 산길로 올라왔다. 이번엔 SUV가 아니라 픽업 트럭이었다. 3명의 남자가 내렸다. 공사 인부로 위장한 복장이었지만 손에 들린 건 공사 도구가 아니라 무전기였다. 집 주변을 천천히 돌며 위치를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준호는 차창 너머로 그들의 얼굴을 잠시 봤다. 눈빛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오래 지켜볼 거라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유석진이 보낸 메신저가 도착했다. 그는 이미 자료를 일부 받아 분석을 시작했다. 메시지는 짧았다. 이건 생각보다 크다. 중앙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선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다. 준호는 짧게 답했다.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지금은 언론을 자극할 때가 아니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산 아래에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SUV가 2대였다. 그들이 천천히 부지 근처에서 속도를 줄이는 소리가 들렸다. 압박의 방식이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미 협상은 끝났고 이제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백구는 창문 근처에서 몇 번이나 경고음에 가까운 낮은 울음을 냈다. 그 소리는 오랜 훈련과 실전 경험 속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실제 위험이 가까워졌을 때의 반응이었다. 준호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 이튿날 오전 우체국으로 향하는 도중 경찰차가 뒤를 따라붙었다. 큰 소리로 멈추라는 경고도 없었고 불심 검문이라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일정한 거리에서 따라붙는 그 움직임은 감시였다. 우체국에 도착해 봉투를 붙이자 경찰차는 서서히 사라졌다. 누군가 이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경찰서장이 집으로 찾아왔다. 강병수였다. 그는 예의 바른 표정을 유지했지만 말투는 냉정했다. 이 마을에서 큰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식의 말을 길게 늘어놓았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됐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경찰의 입장을 말하는 듯했지만 그 속뜻은 너무 분명했다. 회사와 연결된 이선의 경고였다. 준호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경찰서장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상황은 이미 예전에 조용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저녁 무렵 백구가 또다시 긴장했다. 외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SUV 2대에서 내린 사람들이 부지의 경계선을 따라 움직였다. 이전보다 인원도 늘었고 움직임도 훨씬 조직적이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고 집 주변에 머무르며 시간을 끌었다. 시선의 방향은 모두 집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명확히 깨달았다. 이성민은 더 이상 협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건 자료의 존재를 없애는 것뿐이었다. 경찰과의 연결은 압박의 수단이고 감시는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상황은 곧 폭발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집안의 가방을 다시 점검했다. 서류, 메모리 카드, 연락수단, 그리고 최소한의 생필품. 서울로 보낼 나머지 자료는 내일 새벽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 전에 무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다. 백구는 집 안 곳곳을 오가며 계속 경계했다. 집 주변의 인기척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SUV는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고 불빛은 밤새도록 멀찍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움직임은 느리고 치밀했다. 산길의 정적이 점점 팽팽해졌다.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준비된 압박이었다. 그는 처음 이 땅을 샀을 때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SUV가 산 아래에서 사라지지 않은 채 밤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김준호는 시간을 가늠하면서 모든 물건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복제본은 이미 서울로 전달되었고 남은 원본 자료와 최소한의 장비만이 집 안에 있었다. SUV의 움직임은 느리고 일정했다. 지켜보는 건지 기다리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산속에서 이런 방식의 압박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다. 백구는 벽 근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귀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바깥에서 낮게 들리는 무전기의 잡음이 간헐적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이미 이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치밀했다. 새벽에 들어서자 SUV의 엔진 소리가 동시에 꺼졌다. 산속에서 들리는 정적은 위협 그 자체였다.
언제 시작될지 모를 상황에서 준호는 한치의 움직임도 낭비하지 않았다. 문 쪽과 벽난로 근처의 물건 위치를 계산했고 비상 탈출 동선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경고도 없이 첫 번째 충격이 들어왔다. 진입 시점은 정해져 있었다. 세 명이 동시에 양쪽을 향해 움직였고 집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밀하게 알고 있는 듯했다. 이건 우발적인 침입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눈에 띄는 무기 대신 조용히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백구가 낮게 울었다. 문이 흔들리고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시간은 길게 늘어났다. 손전등의 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세 명의 그림자가 동시에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고 눈빛은 주저함이 없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제거였다. 준호는 이미 벽난로 뒤편에 준비해둔 출구 쪽으로 움직였다. 복제본은 이미 떠났고 남은 건 시간을 버는 것뿐이었다. 상대의 발소리와 위치를 계산하며 벽 뒤로 숨었다. 낯선 남자 중 한 명이 가장 먼저 거실을 가로질러 벽난로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목적이 벽난로 아래의 상자라는 건 너무 명확했다. 백구가 그의 신호에 따라 움직였다. 그 순간 거실 안의 흐름이 깨졌다. 소리 없는 공간에서 개의 움직임은 단 한 번으로도 균형을 무너뜨렸다. 가장 앞에 있던 남자가 중심을 잃었고 나머지 두 명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준호는 그 짧은 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벽난로를 향해 던져진 손전등 불빛을 피하며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SUV가 있는 방향은 이미 막혀 있었지만 산길 위쪽은 상대도 잘 알지 못하는 경로였다. 백구는 뒤를 따랐고 추격 소리가 곧 이어졌다. 집 안에선 서류를 찾는 소리가 났다. 이성민이 보낸 사람들은 벽난로를 열었지만 상자는 비어 있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증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다. 단 몇 초 만에 욕설이 섞인 무전교신이 들렸고 SUV의 엔진음이 다시 깨어났다. 추격이 시작됐다. 산길은 좁고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준호는 이미 이 지형을 며칠 동안 익혀두고 있었다. SUV가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는 길을 골랐다. 그는 일정한 속도로 위쪽 능선을 따라 이동했다. 뒤에서 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단순히 겁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이 일을 끝내러 온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길게 늘어질수록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다. SUV 두 대가 서로 다른 경로로 나뉘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협박 수준이 아니었다. 다만 그들이 몰랐던 건 이 지형의 복잡함이었다. 도로는 단 한 줄로 이어져 있었고 돌아오는 길은 제한적이었다. 백구가 짧게 멈춰서며 낮은 소리를 냈다. 추격자 중 한 명이 길을 앞질러 능선을 막고 있었다. SUV 한 대가 이미 위쪽에서 접근하고 있었고 아래쪽에선 또 다른 차량이 좁은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포위망을 그리려 하고 있었다.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몸의 각도만 살짝 틀어 능선 옆 좁은 수로로 몸을 숨겼다. SUV의 전조등이 능선을 비추며 위로 올라왔다. 그들은 이 경로를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 백두광산 측이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이 일에 경찰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었다. SUV가 능선 위에 멈추자 무전기의 소리가 들렸다. 아래쪽과 위쪽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의 방향을 알고 있었다. 길은 하나뿐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다. 백구는 낮은 자세로 그를 따라 움직였다. 소리가 없는 산길에서 그 둘의 호흡만이 또렷했다. SUV에서 두 명이 내렸다. 그들은 느긋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 싸움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였다. 총을 꺼내지도 않았다. 이건 그만큼 계획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건 준호가 군 시절 내내 이런 상황을 살아왔다는 점이었다. 짧은 충돌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읽는 능력과 지형에 대한 이해는 추격자와 전혀 달랐다. SUV의 전조등이 한쪽으로 꺼지면서 혼란이 생겼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또 다른 SUV도 멈춰섰다. 백구는 정확히 타이밍을 맞춰 움직였고 추격자들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엉켰다. 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능선 옆으로 빠르게 벗어나 아래쪽 좁은 오솔길로 내려갔다.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도로망은 복잡하지 않지만 차량으로 좁은 길을 따라오는 건 불가능했다. 결국 그들은 걸어서 쫓아올 수밖에 없었다. 산 아래쪽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짧은 통신만으로 유석진에게 연락을 남겼다.
움직임 시작됐다. 시간 없다.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발신 위치가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SUV의 불빛이 멀어졌지만 추격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빈 상자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공격으로 변할 것이다. 이성민은 기다리지 않는다. 경찰은 이미 눈을 감고 있다. 남은 건 정면 충돌뿐이었다. 백구는 숨을 고르며 준호 옆에 붙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남은 서류의 일부와 메모리 카드가 있었다.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다. 이 싸움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싸움이었다. 새벽은 길어졌고 산속의 공기는 팽팽해졌다. SUV의 엔진음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기다림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를 향한 신호였다.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올 즈음 산 아래에서 들리던 SUV의 엔진 소리가 멈췄다. 이성민이 보낸 사람들은 이미 방향을 정리한 듯 움직임이 한층 뚜렷해졌다. 경로는 하나였다. 집을 향한 마지막 진입. 감시도 압박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고 시간은 길지 않았다. 김준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모든 길은 결국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벽난로 아래의 상자에는 원본이 남아 있었고 복제본은 이미 서울로 전달됐다. 증거는 사라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성민은 여전히 모든 걸 힘으로 덮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SUV 세대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길게 준비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단계로 들어오고 있었다. 백구는 문 근처에서 낮은 숨소리를 내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밖에서 무전기 교신이 이어졌고 차량 문이 연이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수는 적어도 6명 이상이었다. 전날의 추격과는 차원이 달랐다. 경고도 설득도 시간 끌기도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행동뿐이었다. 문이 부서지듯 열리기 직전 그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을 붙잡고 있었다. 박상진이 남겼던 마지막 기록, 마을의 식수원과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묵묵히 살아온 이 땅의 사람들. 이건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다. 진입소리와 함께 거실이 짧게 흔들렸다. 무장한 남자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왔다. 말없이 공간을 장악하고 벽난로 쪽으로 곧장 향했다. 백구가 낮게 울며 방향을 틀었고 공기가 순간 팽팽해졌다. 앞에 선 남자가 벽난로 쪽을 확인하자마자 상황은 폭발하듯 진행됐다. 손전등 불빛이 집중되었고 3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지만 상자는 이미 봉인된 채로 그대로 있었다. 복제본이 사라졌다는 걸 그들은 모른 채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성민이 직접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전기 너머로 명확하게 들렸다. 확실히 끝내라. 짧고 차가운 명령이었다. 그 순간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일반 차량이 아닌 헬리콥터의 저음이 산을 타고 울렸다.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예상치 못한 소리에 흐름이 순간 멈췄다. 시간은 길지 않았다. 헬리콥터 2대가 동시에 진입했고 이어지는 건 경찰차의 경적음이 아니라 명확한 연방수사관의 경고 방송이었다. 모든 인원은 무기를 내려놓고 즉시 손을 들어라. 이성민의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산속에서 이런 개입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성민의 조직원 2명이 급하게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미 능선 아래쪽을 둘러싼 수사관들이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총구가 올라가자 그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남은 인원들도 급격히 흔들렸다. 벽난로 앞에 있던 한 남자가 무전기를 움켜쥐고 외쳤지만 더 이상 지시가 통하지 않았다. 김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다. 헬리콥터가 내려앉고 연방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진입하자 무장한 남자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다. SUV에서 대기하던 인원도 순식간에 제압됐다. 단단하게 조여오던 포위망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잠시 후 SUV에서 내린 한 남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왔다. 이성민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함을 잃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그가 믿었던 돈과 권력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연방 수사관이 명확하게 그에게 권리를 고지했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백구는 문 근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김준호는 벽난로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골랐다. 수사관 중 한 명이 다가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서울에서 받은 자료와 위치 추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설명이었다. 유석진이 보낸 파일이 단 몇 시간 만에 국가 수사망을 움직였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이성민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김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차와 수사차량이 산길을 따라 줄지어 내려갔고 산속을 휘감았던 긴장감이 천천히 풀렸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위협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그저 고요한 새벽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서울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유석진이었다. 연방수사국이 박상진의 자료를 전부 확보했고 백두광산과 지역 관료들의 결탁 정황이 언론에 공개됐다. 마을 식수원 오염 문제는 대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고 관련된 인물들이 줄줄이 체포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선 부패 사건으로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김준호는 더 이상 이 사건의 전면에 서지 않았다. 언론의 이름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산속의 집을 다시 정리하고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마을에 새로운 정수시설이 들어서고 오염된 지역에 대한 정화 작업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백구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마을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박상진이 남긴 기록이 세상을 움직였고 자신은 그저 그것을 이어갔을 뿐이었다. 봄이 시작될 무렵 마을 사람 몇 명이 조심스럽게 그를 찾아왔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짧은 인사만 남기고 돌아갔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엔 감사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벽난로 앞에 앉아 박상진의 오래된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묻어도 썩지 않는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있었다. 백구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싸움은 끝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 있었다. 김준호는 노트를 덮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인간의 침묵은 진실을 늦출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땅을 바라봤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산속의 집이 아니라 진실이 시작된 자리였다. 권력과 돈으로 덮을 수 없는 단단한 한 조각의 현실이 이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가던 한 사람과 그 곁에 충실한 한 생명이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고요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는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의 침묵을 뚫고 나오며 그날이 올 때까지 그 버티는 단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직접 목격했다. 그는 백구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짧게 말했다. 침묵을 선택하지 않은 한 번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냈다. 진실은 힘보다 강하고 두려움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잊지 않았다. 밤하늘은 조용했고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쳤고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큰 벽이 가로막더라도 진심과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깨는 단 한 사람의 용기가 공동체 전체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각자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남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생각이 모여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